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5일에 내려집니다. 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종재 변호사 모시고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일단 검찰 결심 공판에서 얼마 전에 20년을 구형이 됐는데 일단 1심 단계에서는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 다음 달 5일에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다스의 실소유주 인정 이게 이제 가장 형량을 가르는 쟁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크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 중에 이제 가장 무거운 것이 다스 비자금 150억 원을 횡령했다. 네. 그리고 이제 뇌물이 한 110억 원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다스가 미국에서 소송할 때 그 소송비를 삼성에서 68억 원을 대납을 했다. 이런 예. 혐의거든요. 뇌물 중에서도 제일 양이 많아요. 그게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다스가 과연 누구 거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께 아니라면은 다스 관련해서 삼성에서 돈을 받았든 아니면 다스의 뭐 돈을 누가 뭐 가져갔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 아니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떻게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 걸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지금 양측이 각각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판단하시기에는 어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글쎄요, 제가 뭐 직접 기록을 안 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뭐 방대한 조사 결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검찰의 논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다스가 내게 아니다 그러고 있지만은 뭐 다스의 전 사장을 하던 김성우 씨 또 심지어는 지금 뭐 회장으로 되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 이상은 회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씨도 처음에 동부지검에서 조사받을 때는 뭐 우리 아버지 지분이 우리 아버지께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중앙지검에서는 진술을 바뀌었죠. 바꿔서 이게 실제는 우리 작은아버지인 이명박 전 대통령께 맞다. 이렇게 진술을 지금 번복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정말 신빙성 있게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은 유죄가 선고될 것이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 아무래도 검찰에서 좀 뭐 검찰과 뭔가 좀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내 명의로 된 주식이 단 한 주라도 있으면 내놔봐라. 뭐 이게 두 번째 논리고요. 하나도 없지 않느냐. 네. 내 거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내가 누구보다도 대통령 시절에 정경유착 또 이런 부정부패 이걸 누구보다도 경계했던 사람인데 나를 그런 프레임으로 가두는 건 정말 모욕적이다. 지금 이런 논리를 주장하면서 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 MB 집사를 꼽히는 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局비서관 진술 신빙성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는데 일단 재판부가 진술의 어떤 허위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재판부가 정말 뭐 헌법과 법률에 따라 뭐 양심에 따라 뭐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좀 여러 군데 관여돼 있어요. 다스의 미국 소송에서도 MB의 소송 수탁자, 예. 그 소송을 대리해서 맡아서 진행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 소위 말하는 특수활동비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그 전달 경로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 뭐 당시의 그 구조도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를 통과해서 전달했다 이런 것까지 지금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신빙성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좀 약간 뭐 심한 건 아니지만은 그걸 뭐 의학적 용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경도에 인지 장애가 있다. 좀 가벼운 정도에. 그래서 이런 분한테 진술을 받을 때는 충분히 휴식 시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진술을 받아야 신빙성이 있는 건데 지금 김백준 총무비획관이 검찰에서 총 한 108회 조사를 받았는데 네. 밤 10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야간 조사를 받은 게 58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휴식도 없이 야간에 무리하게 조사한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온 진술을
이건 어떻게 신빙할 수 없는 거 되느냐.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참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굉장히 하나하나 반박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이 최근에 댓글 공작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 녹취록을 또 확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예. 이게 좀 근거로서 된다면은 형량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재판하고는 그건 관계가 없어요. 아, 네. 근데 추가 기소가 될 수가 있죠. 추가 기소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뭐 전체 먼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이제 최근에 25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별도로 뭐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 또 특활비를 가지고 여당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20대 총선이죠, 2016년. 그때 이제 경쟁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그래서 국고 손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또 8년이 추가가 됐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수시로 청와대 뭐 수석 비서관 회의 같은 걸 하면서 자 국정원은 댓글 작업을 잘하는데 다른 기관들은 왜 이렇게 못하냐? 국정원을 좀 본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의 뭐 녹취록이라든가 음성 파일이 지금 대통령 기록물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 기록물은 한번 지정 기록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함부로 못 봅니다. 그런데 서울 고등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면은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발부받아서 그런 대통령 기록물들을 압수수색해서 하나하나 지금 봤다는 거죠. 예. 근데 그 과정에 이런 녹취록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지금 뭐 김관진 전 당시 이제 안보실장도 지금 댓글 뭐 공작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흐지부지 됐거든요. 네. 뭐 영장 청구했다가 뭐 기각되고 또 잠시 구속됐다가 풀려나고.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녹취록 내용이 있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고 또 김관진 전 안보실장도 같이 기소될 다시, 그런 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구형한 20년이 근접하게 되거나 더 나오게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스의 소유 이 부분을 재판부가 그렇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만약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아니라고 그게 굉장히 하면은 낮을 수도 있는 하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350억 횡령 부분 그리고 68억 원 뇌물 부분 이런 것이 날아갈 빠지게 수가 되는 있는 거죠. 거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또 내용을 좀 바꿔서요. 추석을 앞두고 이게 보니까 뭐 이런 그 강도 사건들이고 일어나고 하는데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붙잡혔는데 어쨌든 그 긴밀하고 신속한 공조 수사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니까 어제 22일이죠. 예. 22일 새벽 4시 41분경에 전남 그 지금 영상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영상, 예. 여기서 뭐 광양읍에 있는 한 예. 편의점에서 한 뭐 23살 먹은 A 모 씨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을 하고 23만 원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를 받은 광양경찰서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CCTV 관제센터를 바로 확인을 한 거예요. 예. 보니까 택시를 타고 순천으로 갔더라. 그래서 이제 순천 고속버스 터미널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그날 6시 10분에 광주행 고속버스를 탔더라. 네. 예. 이걸 확인하고 바로 이제 고속도로 순찰대에도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 운전기사 그러니까 순천에서 이제 광주로 가는 이제 택시 기사 버스 기사죠. 버스 기사한테도 연락해서 좀 서행을 해라. 거기에 이제 혐의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검거하려고 한다. 그래서 좀 천천히 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동광주 요금소에서 차를 세우게 한 다음에 갓길로 유도해서 이제 범인을 검거했다. 예. 그래서 모처럼 이제 뭐 고속도로 순찰대 또 고속버스 터미널 이게 쉽지 않았을 뭐 텐데. 택시기사 그래도 이게 쉽지 금방 않은 거죠. 그렇죠. 그때 그냥 혼자 추적한다고 했으면 놓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뭐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공조 수사를 포함해서 이제 검거를 했다. 그래서 이제 공조 수사가 잘 됐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뭐 작년 일입니다만 이영학 씨 같은 경우에 네. 그 학생 여학생 미리 그 어머니가 신고를 했잖아요 경찰에. 그때만도 좀 그때만 좀 빨리만 빨리 이걸 그렇죠. 했으면은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예. 이번 수사는 아주 그런 점에서 아주 신속하게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예. 이렇게 잘한 점은 좀 제대로 칭찬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고향 내려가는 분들 지금 아마 많으실 텐데 이런 소식 들으면 또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고속버스 기사가요. 만취 예. 상태로 심지어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했더라고요. 이건 정말
끔찍한 거잖아요. 저도 정말 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보면은 뭐 무면허,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나면은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승객들 여기도 보니까 어제 오후 1시 25분에 예.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출발한 이 버스 기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차선을 자꾸 막 위반하면서 차선을 물고 뭐 이렇게 운전하고 위험하니까 누가 예.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무려 서울에서 뭐 양산 부근까지 400km 정도를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서 이제 검거가 된 사안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5%였다고 그래요. 완전 만취. 0.165면은 이건 정말 만취예요. 만취. 그러니까 예. 제대로 이렇게 직립해서 서 있기도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상황인 0.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가 넘어가면은 면허 취소입니다. 네. 예. 그 전 단계는 이제 면허 정지인데 그런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작년에 역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면허가 취소가 취소된 된 분이죠? 상태였다고 그래요. 상습적인 그러면 거네요, 그렇죠? 지금 무면허에다가 음주운전 상태로 승객 20여 명을 태우고 지금 400km를 질주한 아주 아찔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뭐 경위를 알아보니까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했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원래 자기가 버스 이 운전을 좀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버스 업체에 연락을 해서 지금 버스 기사 부족하지 않느냐. 내 뭐 연휴 기간 중에 나 용돈이라도 좀 벌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무면허 운전하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더 나아가서 소주까지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자기가 뭐 소주 반 병 마셨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0.165면은 훨씬 더 마신 것 같아요. 아니 사고가 안 났으니 망정이죠. 이것 뭐 그건 굉장히 정말 아찔한 예. 사건이었죠. 그렇죠. 사고가 예. 크게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임시라도 이 버스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을 좀 철저히 해서 그래야 이제 이런 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고용주를 처벌하는 규정도 있어요.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든가 또 뭐 음주운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고용주도 처벌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용주들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더라도 벌금형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경미하군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이죠. 최근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그런 규정은 뒀어요. 무면허라는 걸 알면서도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대해서는 거기는 역시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버스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대해서도 과연 이 사람이 무면허라는 걸 알면서도 몰랐을까? 시켰는지 아니면 그런 걸 제대로 확인 안 한 뭐 그런 소홀히 한 그런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그런 과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벌금형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처벌 수위를 더 높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그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무면허자라는 걸 알면서도 운전을 시킨 고용주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되면은 차례나 성묘 가셔서 또 술 드실 드시는 일이 분이 있잖아요. 많으시죠. 그리고 예. 또 오랜만에 가족분들 모이니까 즐겁다고 술 한 잔 걸치실 텐데 그래서 또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음주운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은 오랜만에 뭐 가족 또 뭐 고향 친구들 만나니까 뭐 술 권하니까 이거 좀 마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설마 명절 연휴인데 그렇게 세게 하겠어. 단속을 할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음주운전을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오늘자의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난 5년간 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그 교통사고 건수를 통계를 낸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지난 5년간 총 추석 연휴에 2만 915건의 교통사고가 나서 465명이 사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중에 음주운전으로 난 사고가 2,317건. 10%가 그러니까 넘는군요. 11.1%입니다. 예. 그리고 추석 당일에는 이게 더 높았어요. 전체 연휴 기간 중에 평균 비중보다 추석 당일날이 13.5%가 더 높아요. 그리고 추석 당일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치사율이 2.6%입니다. 그래서 연휴 전체 평균은 2.1%예요. 그러니까 추석 당일날의 이 치사율이 23.8%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귀성객들
오랜만에 정말 뭐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 갔다가 다시 올라오실 텐데 그러니까요.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술 한 잔이 명절을 다 망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좀 아무쪼록 조심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각종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